아니, 지안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드시면서 힘 좀 내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뭐. 어머니, 지안이가 또 도시락 싸왔대요. 새벽 4시, 지안의 손은 이미 도마 위를 오가고 있었다. 시장 입구 작은 가게, 15년째 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하루를 열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기도 전에 환갑을 넘긴 나이 그녀에게 최도윤이라는 사람은 조용한 동행처럼 다가왔다. 택시를 몰며 성실하게 사는 남자, 말수 적고 웃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지안이 마주한 건 남편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다. 시어머니 정분자는 첫 만남부터 지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도윤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요구들은 하나씩 무게를 더해갔다. 명절 준비, 병원 동행, 생활비 보탬. 모두 가족이니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지아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삶에서도 출가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늘 조용히 감당하는 쪽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신우이 최미정이 가게로 찾아왔다. 언니 미안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용실이 요즘 너무 안 돼서. 지아는 통장을 열었다. 다음 달엔 시영 최상철이 전화를 걸어왔다. 처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나? 지아는 또 통장을 열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그녀의 계좌엔 일할 힘만 남아 있었다.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던 지아는 문득 손을 멈췄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내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그저 필요한 존재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요즘 택시 일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어머니 약값이 이번 달에만 80이 넘었대요. 지안 씨, 우리 가족 아니에요? 최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출근 시간은 새벽으로 당겨졌고 퇴근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지는 몰랐지만 남편의 어깨가 휘어지는 속도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짐은 자연스럽게 지안에게 옮겨왔다. 시어머니는 병원 진료비를 이야기했고 신우이는 미용실 임대료를 걱정했으며 시영은 부동산 투자 실패 후유증을 호소했다. 모두 지안을 보며 말했다. 가족이잖아요. 어느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댁 거실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걸렸다. 도윤이 형편이 정말 안 좋은가 봐. 요즘 택시 수입도 반토막 났다던데. 그래도 지안 씨가 있잖아. 도시락 장사 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나이에 얼마나 더 일할 수 있겠어. 지아는 수돗물을 틀었다. 소리를 키워서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했다. 며칠 후 지아는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 앞을 지나쳤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남편 명의로 된 대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쓰인 건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지아는 자신이 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빚이 얼마나 돼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 대답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키웠다.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는 알아야 했다.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챙겨야죠. 지아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던 서류 봉투가 거기 있었다. 남편이 나중에 봐도 되라고 했던 그 봉투.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펼쳤다. 보험 안내문이었다. 피보험자 이름에는 오지안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익자는 남편과 시어머니로 나뉘어 있었다. 보장 금액은 생각보다 컸다. 지아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이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다. 서명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지만 언제 어디서 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남편에게 물었다. 이 보험 언제 들었어요? 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아, 그거 몇 달 전에 어머니가 알아보신 거야. 나이 드니까 혹시 모를 일 대비하는 거지. 제가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요. 당신이 피곤해 보여서 내가 대신 정리해뒀어. 가족끼리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지아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류 한 장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모를 일이라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점점 선명해졌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다. 지아나,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정분자는 지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며느리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좋은 병원 알아봐 줄게. 그 말은 친절했지만 지안의 등에는 소름이 돋았다. 병원, 검사, 진단,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가족은 그녀의 건강이 아니라 그녀의 부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배웅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은 뒤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윤호.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손해사정사로 일하는 사람. 지아나, 오랜만이다. 윤호야, 나 좀 도와줄래?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정리하자. 강윤호는 사무실 문을 열고 지안을 맞았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은 어색하지 않았다. 윤호는 커피를 건네며 자리를 권했다. 무슨 일이야?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보험 안내문, 통장 사본,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가족 대화 내용을 메모한 종이. 윤호는 천천히 서류를 살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지아나, 이거 심각한데. 그렇게 보여? 보험금 수령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 시점에 가입했다는 것도 이상해. 네가 동의한 기억이 없다고?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윤호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네가 할 일은 명확해. 첫째, 이 보험 계약을 당장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해. 둘째, 앞으로 있을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 녹음이든 문자든 상관없어. 셋째, 혼자 움직이지 마. 누군가와 함께 있어. 지아는 윤호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는 덧붙였다. 겁낼 필요는 없어. 다만 네가 기억한 것들을 차분히 기록에 남겨두면 돼. 만약 정말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실수를 할 거야. 그때를 대비하는 거지. 지아는 사무실을 나서며 윤호에게 물었다. 나 이상한 걸까? 윤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상이야. 네 직감을 믿어. 그날 밤 지아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답했다. 수익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제가 피보험자인데요. 네, 그렇지만 계약자는 남편분이십니다.
지아는 전화를 끊었다. 계약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다. 남편은 그녀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지만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었다. 지아는 수첩에 날짜와 통화 내용을 기록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남겨야 했다. 지안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우리 가족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아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말, 표정, 행동.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런 대답이 늘어났다. 그러자 가족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다. 시어머니는 더 자주 전화를 걸었고 시누이는 가게로 찾아오는 빈도가 늘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건강검진 받아봤어?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이요. 그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가족 모임이 또 있었다. 지아는 이번에도 부엌에 있었지만 귀는 거실을 향하고 있었다. 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형 말 들어. 이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 씨 보험금 말이야. 그거라도 있으면 빚 정리되잖아. 지아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쳤다. 쨍그랑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다. 대화가 멈췄다. 남편이 부엌으로 왔다. 괜찮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실수해요.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다. 지아는 깨진 그릇을 주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날 밤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설치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가족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정리했다. 며칠 후 시누이가 또 가게로 왔다. 언니, 요즘 안색이 정말 안 좋아요. 병원 가봤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병원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검진 예약 제가 해드릴게요. 지아는 웃으며 거절했다. 아직은 괜찮아요. 최미정은 표정이 굳었다. 언니, 우리 가족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미정은 가게를 나갔다. 지아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윤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야 할 것 같아. 답장은 금방 왔다. 내일 오후 어때? 조심하세요. 지안 씨, 괜찮으세요? 진짜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오후 지아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외출을 했다. 시어머니의 생신 기념으로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가는 길이었다. 지아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차 안에서 시영과 시누이는 계속해서 지안의 건강을 걱정했다. 처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 언니, 정말 병원 한번 가봐요. 지아는 창밖을 보며 대답을 흐렸다. 계곡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그늘막을 치고 음식을 꺼냈다. 지아는 물가로 걸어갔다.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아는 차 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지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창문을 열어둔 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지안이 표정이 영 안 좋던데 혹시 우울증 같은 거 아닐까? 그럼 더 좋지. 정신과 기록 남으면 나중에. 그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지아는 차로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언니, 늦었네요. 빨리 타요. 지아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휴대폰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아는 생각했다. 방금 들은 대화가 의미하는 것. 정신과 기록. 그들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험금 청구가 더 쉬워질까? 아니면 실종 처리가 빨라질까? 지아는 손을 떨며 핸들을 잡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집에 도착하자 지아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피곤해서 좀 쉴게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남아 또다시 속닥거렸다. 지아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밤 지아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호야, 나 며칠 좀 연락 안 될 거야.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어려워. 나중에 얘기할게. 지아는 전화를 끊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통장,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녹음한 파일들이 저장된 휴대폰. 새벽녘 모두가 잠든 시간에 지아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오빠 오성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성태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다. 지아나? 무슨 일이야? 오빠, 나 며칠만 좀 있을 곳이 필요해. 성태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당장 와. 주소 보낼게. 지아는 택시를 탔다. 휴대폰은 꺼두었다. 이제 그녀는 사라져야 했다. 그래야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지안 씨한테 연락이 안 돼. 어디 간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안이 사라진 지 이틀째 되는 날, 최도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안이가 연락이 안 돼요. 정분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뭐 멀리 가진 않았겠지. 좀 기다려봐.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영은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우이는 더 직접적이었다. 혹시 뭔가 알고 도망간 거 아니야? 도윤은 답하지 못했다. 그는 지안의 서랍을 뒤졌다. 보험 서류가 사라져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가족들은 시댁 거실에 모였다. 정분자가 입을 열었다. 일단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어디 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지. 시영이 거들었다. 맞아요.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보험 처리도 생각해야 하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신우이는 이미 휴대폰으로 장례식장을 검색하고 있었다. 일단 알아는 봐둬야죠. 혹시 모르니까. 며칠 후 경찰이 집을 방문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도윤에게 물었다. 최근에 부인과 다툰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부인이 평소에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적 있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시죠. 성인 실종은 대부분 자발적 가출이거든요. 경찰이 떠난 후 시댁 식구들은 다시 모였다. 정분자가 말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우리끼리 정리하자.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아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장례식장을 예약했다. 빈소라고 부르기엔 애매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차려놔야지. 혹시 정말 무슨 일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시영의 말이었다. 화환이 들어오고 영정 사진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진은 지안의 신분증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다. 표정이 딱딱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빈소 한쪽에서 신우이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피보험자가 실종 상태인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종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망 인정이 가능합니다. 최미정은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들에겐 시간이 있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미 시작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냥 절차대로 하자. 빈소는 조용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지안의 단골 손님 몇몇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영정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게 확실한 거예요? 도윤은 애매하게 답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실종되신 지 오래돼서 일단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조의금을 놓고 나갔다. 빈소에 남은 건 시댁 식구들 뿐이었다. 그들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보험금 배분, 가게 정리, 집 처분. 슬픔보다 계산이 앞섰다. 밤이 깊어지자 방문객은 끊겼다. 도윤은 빈소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시영이 뒤따라 나왔다. 도윤아, 괜찮아? 형님,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시영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이미 시작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냥 절차대로 하자. 어차피 지안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건 사실이잖아.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용하고 불평 없이 늘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자신은 어떻게 대했던가. 빚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아내가 없는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계획이 되었다. 빈소 안에서 시어머니 정분자는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신우이 최미정은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어머니, 이 정도면 빚다 갚고도 남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직 지안이 몸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사망 인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도 실종 기간만 채우면 되잖아요. 게다가 정신과 기록도 만들어놨으니까. 정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의금 봉투를 세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렇게 조촐하게 치러서 다행이야. 돈도 적게 들었어. 최미정은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빈소에 울렸다. 영정사진 속 지아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가자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지. 빈소엔 도윤만 남았다. 그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손을 모았다. 미안해, 지아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도윤은 조의금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다. 빈소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안 없는 빈소. 그것이 이 가족이 만든 마지막 거짓이었다.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오지안입니다. 다음 날 오후 빈소는 여전히 조용했다. 몇몇 지인들이 다녀갔고 시댁 식구들은 또다시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오후에 보험사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다. 실종 신고 후 절차를 진행하는 첫 단계였다. 시어머니 정분자는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표정 관리 잘해. 슬퍼 보여야 해. 신우이 최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을 봤다. 알아요, 어머니. 그때 빈소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오지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간단한 외출복 차림,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건강한 얼굴. 시댁 식구들은 얼어붙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아나, 어디 있었어? 지아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다.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 그 앞에 놓인 국화꽃. 지아는 천천히 사진을 들어 올렸다. 제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빈소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신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지아는 영정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고 가족들을 둘러봤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빈소까지 차리시느라. 도윤이 다가왔다. 지아나, 오해야. 우리는 그냥 혹시 네가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까 봐. 무슨 일이요?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경찰에게 말씀하신 거요? 봉투 속엔 보험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목록,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대화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지아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도 받았고요. 그때 빈소문이 다시 열렸다. 강윤호가 들어왔다. 그는 지안 옆에 섰다. 저는 지안 씨의 고교 동창이자 손해사 정사입니다. 앞으로 이 건은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어머니 정분자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법적 절차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윤호는 차분하게 답했다. 보험 사기 시도, 피보험자 동의 없는 계약, 그리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 편취. 이미 관련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도윤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는 남편을 내려다봤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고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빈소는 철거되었다. 화환은 치워졌고 영정 사진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지아는 장례식장 로비에서 시댁 식구들과 마주 앉았다. 윤호가 옆에 있었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형사 고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아는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 보험해지 동의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향후 일체의 접촉 금지 서약서. 이 서류들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아나, 우리가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윤호가 뒤따라왔다. 지아나, 정말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밖은 맑았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자유로웠다. 윤호가 물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가게로 돌아갈 거야. 내 삶으로. 윤호는 웃었다. 그래, 그게 맞아.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오성태가 차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나, 오빠. 성태는 동생을 꼭 안았다. 고생했어. 지아는 오빠의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지아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잠깐 좀 쉬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도시락을 쌌다. 예전과 같은 자리, 예전과 같은 일상.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지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단단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별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가게 앞엔 새 간판이 걸렸다. 지안의 밥상. 간단하지만 명확한 이름. 단골 손님 김선희가 말했다. 사장님, 간판 이쁘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사장님,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여요. 지아는 웃었다. 그런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선희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덧붙였다.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제가 동네 소문 빠르거든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가 떠난 후 지아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 하지만 지안에게 그 소리들은 이제 다른 의미였다. 자유의 소리였다. 밤 늦은 시간 지안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새로운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건강검진 받기, 오빠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윤호에게 밥 사주기, 나를 위한 시간 갖기. 간단한 목록이었지만 지안에게는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적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지아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어둠은 밖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스스로 불을 켜는 거라는 걸. 지아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이었다. 인생사연 한편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사연, 가족의 눈물과 따뜻한 웃음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껴보세요.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이 머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